이리 오너라. 좀 시간이 됐어요. 8월 18일 날 나온 자료인데 사실 오늘 잭스홀 미팅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다음에 다른 파트와 얘기할 일이고, 커머더티 입장에서 말하면 결국은 커머더티는 분명히 자극할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 자극할 만한 이슈.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저희 나쁜 인플레라고 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나올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경기와 같이 병행됐을 때 좋은 인플레가 나올 것이고, 뭐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 이거 들으실 때는 좀 상품에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나중에 뭐 상품 투자에 관해서도 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게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지 그런 얘기까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에서 원자재랑 중국 경제를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예, 박수 한번 치고. 우리가 이제 아크릴판이 오늘 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방송 갔다가 마스크 제대로 안 쓴다고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그냥 아크릴판 올 때까지 녹음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좀 이따 온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한번 해보려고요. 하여튼 힘들더라도 마스크 쓰고 합시다. 예. 정부 시책에 따라야지. 그래요. 그 8월 18일에 나온 자료인데, 원자재 트래커 한번 얘기 좀 제가 들어볼게요. 한번 하시죠. 예, 일단은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정 보고서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일단 향후 12개월에 대해서 전망을 갖다가 좀 조정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자극할 만한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럼 어떻게 앞으로 좀 주도주들이 원자재 내에서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체크하고, 향후 12개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어떤 식의 방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목 그대로 뭐 빨라지는 주도주 전환인데, 일단 3대 호재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리스크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원자재에 있어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를 갖다 놓고 보면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분명 우호적인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달러, 결국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내년도 3분기에 있어서 원자재의 본격적인 상승기를 갖다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당초보다 좀 더 빨리 내년도 1분기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금 뭐 11월 이전까지는 조금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은, 2016년 때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와 비슷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오히려 이 대선 전에가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저가 매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고, 그 이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2번에서 페이지 5페이지의 그림 2번에서처럼 섹터별로 봤었을 때, 원자재 내 섹터별로 봤었을 때 여전히 귀금속에 대해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 안에서는 주도주 측면에서는 은이 좀 더 세게 부각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기존에는 두 번째 섹터 순위로는 에너지였는데 이제 오히려 두 번째를 갖다가 세 번째였던 비철을 갖다 전환을 했습니다. 즉 귀금속, 비철, 에너지, 농산물, 이런 순으로 정리를 했다. 앞으로 향후 12개월에 있어서 이 같은 뭐 좀 더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업데이트는 드리겠지만은 3대 펀더멘탈 이슈에 있어서는 조금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우리 매크로 내에서 가장 긍정적인 아침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주식이나 어제 채권 시장도, 국내 채권 시장 어제 굉장히 좀 많이 호키시한 느낌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어제 달러가 좀 반등하지 않았나 어제? 뭐 소폭 반등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장기 금리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원래 그렇게 좋은 인플레면은 경기가 반영되면서 인플레가 원래 금리가 오르고 그러지 않나?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놓고 보기가 애매한 게, 사실 노이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미국의 대선도 앞두고 있고, 거기다가 뭐 코로나가 그렇다고 아예 100% 진정된 것도 아니고, 백신이 완벽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는 어쨌든 후행하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은 주식 측면이랑 조금 달리 우리가 지금 상황을만 놓고 좀 진단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요. 하여튼 당초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느낌이어서. 네. 오케이. 진행합시다. 예, 일단은 3대 펀더멘탈 이슈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결국에는 FX 단에서 결국 원자재에서 호재가 될 부분들은 달러가 중요할 테고 두 번째는 정책, 세 번째는 결국 인플레입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 부분에서 3대 호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첫 번째는 달러입니다. 달러에 있어서는 페이지 6페이지에도 제가 넣어놨지만은 결국 달러화를 갖다 결정하는 거는 그림 3번처럼 미국이 지금 강하냐 아니면은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가 강하냐 즉 상대성과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최근에 달러화가 조금 약세가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건 저희 하우스에서는 연말까지 달러화를 갖다가 90포인트까지 계속 내려간다로 접근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빨라졌죠.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좀 놓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과 중장기적의 방향성을 갖다 조금은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 역시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4번처럼 기술적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자면은 달러 인덱스의 기대가치 지수라는 걸 갖다 제가 좀 추정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 구간에 와 있고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비율도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RSI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저점 구간에 와 있고 즉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유효하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어떤 게 동인이 될 수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저희 하우스에서는 좀 저희 경제 이코노미스트와 같이 얘기를 했었을 때 결국에는 미국의 대선에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림 5번에 봐주시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1960년부터 2016년 대선 때 있었던 월간별로 그 해에 있었던 변동성을 봤었을 때 미국은 좀 대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림 6번에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더 높다는 거죠. 즉 미국이 다른 나라에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결정될 텐데 즉 이머징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 말즉슨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강해질 수 있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 구간일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그림 7, 8번에 넣어놨다시피 뭐 사실 경제 이코노미스트가 이미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2000년도에 엘고와 부시 간에 있었던 재검표 가능성이 이번에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뭐 우편 투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노이즈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또는 그때 만약에 재검표를 한다면은 더 큰 노이즈가 될 수 있으니 사실 그때 증시가 많이 조정 왔었거든요. 그렇죠. 재검표 막 얘기 나오고 논란 벌어졌을 때. 예. 일단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원자재 측면에서도 결국엔 달러 인덱스에 있어서 달러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는 저희가 조금 조심할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전히 저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머징 통화가 강세가 되고 특히 위안화 중심으로 강세가 되고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약세가 되는 중장기적인 관점. 그림 9번, 페이지 9페이지의 그림 10번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미국의 GDP 대비 쌍둥이 적자가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를 갖다 대략 18개월 선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약세의 방향은 유효하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엔 상대성과 측면에서 유럽보다 강하냐 안 강하냐인데 물론 지난달 거에 있어서 PMI 같은 경우에는 유럽보다 미국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보다 유로존이 더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은 상대 성과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좀 더디게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과도 좀 놓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누구나 아시다시피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건 알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도 그렇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림 12번처럼 결국에는 이머징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라는 관점. 원자재는 이머징 국가들과 거의 같이 갑니다. 왜? 주로 소비를 하는 국가들이니까요. 그러면은 산업이 아무래도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프라 깔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머징의 경기 추이와 같이 가는데
그림 12번의 하단 차트처럼 결국엔 이머징 통화가 강화되고 그러면 바잉 파워가 올라가고 거기에 있어서 수요가 개선되는 흐름 효과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놓고 봤을 때 분명 약달러는 긍정적인 요인이 맞다. 즉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파웰 의장도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정책 이슈냐면은 자기들이 통화정책단에선 거의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무부가 이제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인프라라는 거죠. 재정정책단에서 인프라가 좀 중요할 텐데 저는 사실 뭐 저희 쪽 하우스 팀과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럼 이제부터 좀 중요한 건 인프라가 아니겠는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인프라에 대해서 뭔가 추진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미국은 여전히 인프라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 이슈도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림 13번처럼 결국엔 새로운 성장을 갖다 위한 동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만 나올 뿐 그 뒤에 나중에 정책이 시행될 거라 봤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테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양당 모두 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인프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라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결국엔 산업금속 메탈단에선 수요가 52% 차지하고 중국이 에너지 단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귀추가 좀 주목될 텐데 예상보다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인프라를 갖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6월에서 7월 달에 중국의 남부 지역에 물난리가 났거든요. 이 손실 규모가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한 3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손실 규모가 났는데 결국엔 재해복구가 나와야 되는데 마침 그저께 중국 정부에서도 올해와 내년도에 있어서 재해복구 비용으로 예산을 갖다 편성할 거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림 15번처럼 우리가 부동산 개발 투자를 갖다 많이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절성 측면이라면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는 이제 둔화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림 16번에서처럼 평시에서 보면은 평시 그로스 차원에서 보면은 점진적으로 내려가죠. 하반기로 갈수록. 근데 중요한 거는 물난리가 심하게 났을 때 2010년과 2016년의 평균치로 놓고 보면 6, 7월 달에 물난리가 나고 그로스 차원에서 보면은 다시 또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역시도 좀 유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로스 차원에서는 7월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둔화된다? 그게 아니라 물난리 때문에 재해복구 수요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궁금한 게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수출 쪽 보면 아무래도 좀 약간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가 결국 중국이 물난리 나면서 여러 가지 좀 영향이 있었던 걸로 그쵸. 파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구 차원에서 이제 하다 보면 중국 내에는 도움이 됐거든. 우리에는 이렇게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쪽에서요? 네. 사실 근데 그거는 복구 같은 거 한다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관련이 좀 되나? 어때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맞닥뜨렸던 게 쓰촨 대지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뭐 소재단에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기억들 때문이에요. 네. 뭐 알다시피 뭐 내 주위에 다 노땅들이 많으니까 그때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또 섹터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전혀 그런 징후가 없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차별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호재에 있어서는 국내 주식으로 좀 접근할까 아니면은 중국 주식으로 접근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중국 주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그게 맞는 것 보고요. 같아서 네.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 뭐 복구 차원이면 우리의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이번에 또 보면 재해복구 수요로 중국 정부에서 그저께 얘기 나온 게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재해복구 차원에서 교체 비용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제 중국도 자동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재로 팔던 그런 거에 수요에 있어서 조금은 그 호재의 영향도가 옛날에 비해서는 좀 낮아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식의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뭐 EPS라던가 제조업 PMI 간의 이런 상관관계도도 보면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랑 같이 좀 놓고 볼 필요 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은 그림 17번에 보시면은 저는 이 차트를 제가 좀 노가다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인프라입니다. 중국 역시도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해복구가 나오면서 그런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수리 공정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 또 따로 더 편성을 해줬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홍콩 이제 제재 때문에 미국에서 이쪽을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홍콩과 광둥과 그 다음에 마카오 쪽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 갖다 늘리면서 대략 4,700억 위안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림 17번처럼 그러면은 인프라 투자 증가율과 동행하는 산업재 순이익 자체가 앞으로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차트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시면은 실제로 발개위에서 예산 사업을 갖다가 심의 처리를 했었을 때 이 산업재 순이익 그로스가 반영되는 시차가 굉장히 좀 길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심사 기간을 갖다 단축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이 짧아진 거죠. 그럼 이 주기가 짧아지면은 지금 이번에 7월 말 때 예산 사업을 갖다 편성을 했다, 심의를 갖다가 끝냈다. 그러면 이 지표가 반영되는 시차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못해도 올해 연말이나 내지는 내년 초 때쯤에 반영이 된다라 치면은 지표 차원에서 특히나 원자재 차원에서는 실물단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 특히나 불확실성 구간인 미국의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점, 그리고 미국 역시도 인플레에 대한 기대감이 그 이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2016년과 저는 좀 매우 닮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더 녹음을 좀 지났지만 하려고 했던 이유인데 분명히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베팅 난 확실히 나도 가는데 뭐 연준이 그렇다고 최종 이렇지는 않을까요? 뭐 일부에서는 이제 연준이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확실히 선언을 했고 뭐 이제 뭐 필릭스 곡선도 의미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3%? 4% 용인할까? 내 생각에는 만약 이게 좀 지난 과거의 어떤 사이클과 너무 좀 우리가 시장을,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좀 뭐 자료도 발표하는 자리지만 예. 어떻게 보면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시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인플레이션 베팅이 나와서 다시 커머더티 쪽이 확 빅사이클이 올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사실 그거에 있어서는 관건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 자체가 예상대로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더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가 좀 오늘 이 차이가 질문을 있을 거거든요. 만약 잭슨홀 미팅이 없어도 얘기 안 했을 거야. 뭐 편하게. 근데 사실 잭슨홀 미팅에 대한 그 평균 물가에 대한 얘기가 7월 초부터 이미 나왔었잖아요. 다 나왔던 얘기야. 그러니까 그쵸, 내가 오늘 이미 다 당황한 건 나왔던 뭐냐면 얘기죠. 막 흥분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다 카플란이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쵸,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카플란이 했던 얘기인데 이걸 갖다 마치 엄청나게 새로운 것이냐 하고 뭐 이래서 드디어 연준이 뭐가 바뀌었다 말이면 나는 순간적으로 오늘 아침에 당황한 거죠. 왜냐면 아침에 오다가 차에서 전화를 받아고 20분 통화하다 내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이런 거죠. 이제 마치 그래서 이게 혹시 큰 빅사이 결국 내가 오늘 왜 이걸 접근했냐면 이 커머더티 쪽에 달려 있거든. 이게 커머더티가 경기가 수반되지 않게 커머더티만 갈 수도 있거든.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이. 커머더티로 유동성이 몰려서 그냥 상품 가격만 올라나가지고 기업 실적은 악화에 가져올 수도 있다. 왜 내 시나리오가 좀 이상한가? 뭐 사실 근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갖다가 좀 찾아보기에는 있긴 하겠죠. 2009년에서 2010년 사이가 약간 좀 비슷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는 어쨌든 근데 기업 실적도 나중에 따라서 개선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저는 극명하게 보면 좋은 인플레와 우리가 나쁜 인플레가 있다 본다면 좋은 인플레는 성장이 동반되어 가는 인플레가 있을 것이고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인플레는 아무래도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되겠죠. 이게 뭐 어떤 일시적인 시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처럼 극렬하게 이제 나오진 않겠지만 뭔가 인플레의 성격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고민이 되는 시기인데 이와 같은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커머더티 베팅은 유효할 것 같아서 예. 일단 그렇기 때문에 좀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는 맞는데 그럼 언제까지 용인을 해줄 거냐 연준이 인플레이션 베팅에 있어서 에버리지를 갖다가 평균 물가에 대해서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분명히 또 어제 의미 있는 거는 그 공식을 안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쵸. 나는 연준이 공식적으로 금리는 잘 안 건드리는데 그냥 자금들을 이렇게 안 풀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저거 보다 나와가지고 오늘 뭐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산으로 샜는데 근데 인플레이션 베팅은 맞는 것 같아서 맞는데 이제 이게 커머디티 쪽이 훨씬 난 것 같아서 예. 드리는 말씀이야. 계속 하시죠 뭐. 일단
저는 이제 계속 그 이전부터도 말씀드려왔던 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베팅에 있어서 유가의 기저가 좀 중요하다고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18번처럼 결국엔 유가의 기저. 그러니까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그로스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갖다 주는 게 유가거든요. 그럼 유가의 전년 동기 대비 그로스, 즉 기저가 기대 인플레이션과 거의 같은 추세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반기 때 WTI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마이너스 유가를 바라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저유가 시대를 갖다 바라봤었고요. 근데 그러면 내년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기간 때 결국 그로스 차원에서 보면은 플러스로 역전이 되는 거죠. 인플레 역시도 가파르게 회복되는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자재는 결국엔 인플레이션 자산이기 때문에 기금속이나 농산물 같은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 나쁘지 않은 그림은 맞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결국에는 실물에 있어서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는 결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 베팅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뒤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정말 실물이 올라오고 있는가를 갖다 또 나중에는 확인해야 되는 그런 퀘스천들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향후 12개월 내년 상반기까지를 놓고 봤었을 때는 유의미하다. 그래서 그림 19번에 봐주시면은 14페이지의 그림 19번처럼 결국에는 경기와 달러와 인플레 이거에 있어서 원자재들의 이 같은 움직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까지만 나왔었던 지표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2009년에서 2011년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과 굉장히 좀 유사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때도 보면은 결국에는 경기를 갖다가 반영하고 있는 게 어떤 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골드 실버 레이쇼, 즉 금과 은 간의 비율을 놓고 보면은 이걸 역축으로 그리면 경기 선행 지수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이걸 봤었을 때 마침 그때 기간 때 하단 차트처럼 달러 인덱스가 역축으로 그렸을 때 그로스를 약세로 가고 헤드라인 CPI도 반등을 해주고 이 같은 그림들이 원자재에서 호재로 나타났다는 거죠. 즉 이 3대 지표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 놓고 봤었을 때는 분명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 원자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었던 흐름들이 나와줬다는 것이고 이 그림 19가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갖다 쓰고 싶은 그림이고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비슷한 경우를 찾아서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리서치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게 여기서 이 자리는 뭐 세미나 자리도 아니고 우리 둘이서 또 고민도 나누고 최재현 영화한테 우리 전반적인 헤드로서 의견도 내는 건데 내가 여기 사실 이거 놓고서 고민을 좀 했던 거거든 이 그림을. 왜냐면 내 기억에 2009년 11년과 2016년 17년과 지금 상황 많이 다르다 보이거든 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뭐 어떻게 본다면 일시적으로 어떤 경기가 굉장히 악화됐고 보관하는 게 실물이나 이쪽부터 뭐 금융이나부터 이렇게 되면서 나온 건데 지금은 그냥 다 멈춰 있는 상태에서 아닌가? 모르겠어요. 국내랑 좀 차이를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뒤에 이제 실물 지표들인 중국 거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힘든 건 맞아요. 우리나라가 상대로 괜찮은 편 아니야? 근데 이제 2차 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쇼크가 확산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경제의 어떤 그런 상황, 경제가 수요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그런 행동성 기껏 우리가 접하는 게 지금 시장을 보조하면 내가 요즘 맨날 찾는 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뭔가 긍정의 지표를 찾을 때 많이 쓰는 게 모빌리티 인덱스 같은 거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요즘.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부양책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부양책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경제가 멈춰버렸으니까 보조금을 주고 그러니까 뭐 이자 상환도 연기해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나와야 될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파웰 의장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엔 재정정책단에서 결국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지만 성장이 돈반에서 인프레가 나올 수 있냐 아니냐 심플한 질문은 단순해야 되거든. 그렇죠. 거기에 질문을 들어가면 2009년, 11년과 10년, 17년은 성장이 동반해서 나왔던 흐름이었고 그쵸.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성장이라는 거지. 그렇죠. 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게 뭐 성장으로 말하기엔 너무 좀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쵸. 아직까지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 베팅까지로 놓고 봤을 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유의미하다라고 난 보는데 그래서 금을 샀던 것 같아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인플레는 날 것 같고 뭐 상대적으로 경기와는 큰 상관없고 그 아닌가? 그건 맞죠, 사실은. 그냥 금이 저렇게 갈 이유가 없었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에 대안으로서 했던 게 금과 은 아니었나 생각. 그래서 최진영이 잘 잡았다 생각했어. 저거한테 금을 잘 최선호 커머더티의 어떤 아이디어로 제시했으니까. 근데 이제부터 이제 금 은에서 나와서 내 생각에는 쉽게 해서 경기에 관련된 메탈로 갈 수 있냐. 저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격적으로는 내년 초부터는 구리가 가능하다 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 얘기를 이제 정말 본론 들어갑시다. 예. 오늘 들으신 분에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또 시니어 연구원이랑 둘이서만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왜냐면 그 느낌을 전하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그러니까 특히 그림 싣고 하면 다 같이 보세요. 같이 들으신 분들은 많은 경우에 이 그림을 쓰고 있거든 지금. 근데 달러도 그렇게 막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쌍둥이 적자가 나왔을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갔던 우리 경험적 사례가 있는데 네. 달러를 대체할 만한 또 경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이니까 그렇게 확 약세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머징 통화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가 빨라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차이나 이코노미스트랑.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예상보다 빨리 내려왔고 여기서부터는 내려가긴 하지만은 그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퀘스천이고, 다만 반대로 그동안 못 내려갔던 이제 강세가 제대로 좀 더뎠던 이머징 통화가 좀 위안화 중심으로 더 세게 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머징 통화 전반으로 아직까지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 에너지 중심의 이머징 국가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그래서 조금은 차이를 갖다 두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두리뭉실 말했지만서도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상품별로 좀 들어봅시다. 예, 귀금속 섹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봐주시면은 저는 사실 여전히 금에 대해서는 한 번의 기회는 남아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전반적인 원자재에서 주도주가 금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은이 더 세게 치고 나갈 거라 보고, 다만 미국의 대선 이후에는 저희가 좀 비철금속 중에서 특히나 구리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격적인 구리의 이제 타임은 내년도 1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금에 있어서 한 번 더 올라갈 타이밍이 있다. 왜? 결국 달러화와 인플레이션 베팅,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이 금에 있어서 고평가 레벨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다 좀 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약달러나 인플레이션 베팅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 진짜 지금의 금이 고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은 거냐를 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림 21번을 봐주시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봤었는데 마침 또 조정도 와줬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아직 기대가치 지수만 놓고 보면은 더 떨어질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림 22번에 봐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저도 이게 책에서 많이 좀 참고 인용을 한 건데, 금의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좀 놓고 볼 때 주식이랑 많이 좀 비교를 해요. 상대 성과를. 다음 그림 22번처럼 다우지수랑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다우지수를 역축으로 봐서, 즉 다우지수와 금과의 상대 성과, 즉 뭐 다우 골드 레이쇼를 갖다 그려서 역축으로 그렸을 때 이게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갖다 평균을 갖다 이제 기준을 두기 위해서 역사적 평균치를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하단에 금의 명목 가격이 아니라 실질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제가 고점이었는지 아닌지를 갖다 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다면은 1980년 골드러시가 있었을 때 금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죠. 주식보다. 그리고 2011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양책들이 열심히 나왔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이 오히려 주식보다 상대 성과가 더 강했죠. 그래서 평균치를 갖다 1930년 이후의 평균치를 갖다 상회할 정도로요. 그럼 지금은 어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오히려 1970년 평균치를 갖다 상회하려다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저는 고평가를 갖다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는가 해서 한 차례 정도의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방향성 측면에서 약달러에다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 베팅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 그러면 지금 아직은 고점 논란은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앞두고가 오히려 저가 매수에 가장 적절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갖다가 잡기 좋은 타이밍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은입니다. 19페이지 봐주시면은 은은 마찬가지로 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자 안전자산이기도 한데 은에 있어서는 제가 금을 향후 12개월 상단을 갖다가 2,300달러로 상향을 했는데 은 역시도 4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은에 있어서 왜 은이 좀 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더 부각될 수 있을까를 놓고 봤었을 때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은이 결국에는 금보다 상대적으로 산업형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사실 수급 논리를 갖다 금이나 은은 수급 논리를 따지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결국엔 귀금속이고 물론 은이 상대적으로 좀 공급이 더 많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해지와 산업형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은이기 때문에요. 페이지 20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림 27번처럼 은이 상대적으로 금과 바라봤었을 때 왜 더 좋을 수 있냐면은 산업형 수요가 못해도 60% 이상이라는 거죠. 결국 구리와의 조금 밀접한 성향을 갖다 갖습니다. 또 은은 생산도 많은 편이잖아. 그쵸? 공급자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더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죠. 금보다. 은 투자에서 성공한 사례가 참 적은데. 좀 월가에서도 버펫도 옛날에 은 투자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은을 투자했을 때 많은 이유 재밌는데 그것도 한번 뒤져보면 나중에.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요 최근에 뉴스에서도 보면은 어떤 곳에서 은을 많이 매입했다라고 막 하는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방향성이 중요하고 펀더멘탈이 중요한 거라서요. 그래서 그림 29번을 봐주시면은 결국 그러면 은이 산업비 경기가 개선돼가지고 은이 올라갈 만한 룸이 있는가를 갖다 놓고 볼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골드 실버 레이쇼죠. 그림 29번에 골드 실버 레이쇼를 갖다 역축으로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랑 동일하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요. 그럼 골드 실버 레이쇼를 갖다 역사적 평균치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의 고점 레벨과 그리고 앞으로 목표 타겟을 갖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다면은 2008년에서 2011년 그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골드 실버 레이쇼가 올라갔었던 레벨로만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1970년 이후의 평균치 레벨에 도달도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 1차 목표를 요 1970년 이후의 평균치로 좀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성과를 갖다가 놓고 봤었을 때도 금은 목표 타겟이 2300이라면 은은 결국 골드 실버 레이쇼의 58배인 40달러가 되겠죠. 상단이. 이 1차 목표를 먼저 달성한 연후에 실제로 실물 경기가 더 추가적으로 개선되는지 여부를 갖다 내년도에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야 1930년 이후의 평균치를 갖다 도달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 베팅과 약달러라는 그리고 산업금속단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1차 목표인 상단 40불까지는 우리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펀더멘탈 지표가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넘어가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2배가량 높은 메탈이고 일단 기대가치 지수로도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같은 방향, 인플레, 약달러 이 같은 방향과 실제로 경기가 순환되면서 전환되는 그 국면에서의 방향을 갖다가 좀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변동성이 높다 보니 금과 같이 가져가주는 전략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유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탈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후에 투자의 아이디어를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너무 크게 기대를 나도 그냥 이게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약간 톤다운 한 건데 구리 같은 게 한번 움직이는 장이 온다면 상당히 좋죠.
그쵸. 경기가 바탕되는 장이니까. 오케이. 어쨌든 구리는 경기를 갖다 다소 후행하는 측면이 있어요. 결국에는 좀 주식이 경기를 선행한다면은 구리는 약간 좀 경기를 대변하는 지표인데, 왜냐면은 결국 광산이 생산을 하고 중간에 미드스트림단에서 누군가 가공을 하고 다시 또 최종 수요자가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다소 후행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어쨌든 구리가 요 최근까지의 반등은 수요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 공급 차질 요인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좀 중요한 거는 진짜 수요가 나오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대 펀더멘탈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 거기다가 실제 수요가 인프라 단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갖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있겠고요. 저는 어쨌든 메탈 단에서는 미국의 대선 이후가 가장 더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망을 갖다 다소 좀 수정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메탈 단에서를 놓고 봤었을 때 특히나 구리를 갖다 먼저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리에 있어서는 가격의 상단, 향후 12개월 상단을 $7,300까지도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선도 있지만은 공급에 있어서 좀 우려 요인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3대 펀더멘탈 이슈가 회복되기 이전에는 저는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가격의 상단이 닫히면서 둔화될 수 있다라고 접근했는데, 좀 긴 그림에서 봤었을 때 이게 좀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봐주시면은 먼저 단기적으로 공급 부분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 35번을 봐주시면은 그동안의 공급 차질 요인이었었던 광산들, 특히나 남미 쪽에 칠레랑 페루 쪽에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이 예상대로 공급이 재개가 되고 있어요. 그림 35번처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 두 국가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활동 지수가 개선되고 있죠. 그 말즉슨 조업이 개선될 수 있고 운송 차질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광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갖다 하향 조정을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차질 요인이 해소된다는 거죠. 그 밑에 그림 37번과 38번에 칠레 같은 경우에는 동정광 수출 그로스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페루 같은 경우는 6월달 보면은 동정광 생산량 자체가 계절성으로 조금씩 레인지 안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특히나 7월부터 안타미나 광산이나 일부 광산들은 조 완전 정상화를 갖다 선언을 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는 요 최근에 코데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급 차질 요인이었던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가동을 재개를 했고, 안토파가스타 같은 경우에는 파업 이슈가 해소가 됐고, 라스밤바스 같은 경우에도 주민 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안토파가스타의 벤치마크 TC도 현재 스팟 TC보다 우상향하는 그림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 공급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그림이 맞다라는 거죠. 이 같은 그림을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TC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반등이 될 테고, 그 말즉슨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공급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가격 측면에서는 하방에 대한 우려를 갖다 자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 41번처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럼 최대 못해도 최대치로 보면은 8%가량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다만 중요한 거는 공급을 갖다가 오히려 펀더멘탈이 좀 더 압도할 수 있다라는 그림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 전망치를 갖다 내따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6페이지에 수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 그림 42번을 봐주시면은 앞서 보신 차트와 굉장히 유사할 겁니다. 달러, 결국엔 인플레를 갖다 상징하는 유가의 기저, 그리고 이머징의 지수의 상승률, 이 3대 지표를 갖다가 구리랑 같이 그렸을 때 방향이 굉장히 유사한 텐데, 지금에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여전히 인프라 모멘텀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프라 모멘텀이 내년 초에 나와줘야 그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할 테니까요. 일단은 인플레로만, 약달러로만 이 두 가지 차트로만 놓고 본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리가 나쁘지 않은 그림,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나쁘지 않은 그림들이 나와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인프라가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나와주면은 좀 더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까지의 실물 지표단에서는 긍정적인 차트들 몇 가지만 놓고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림 43번처럼 일단 중국의 전기동 수요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전반적으로는 중국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림 45번처럼 전력 투자 쪽, 그러니까 중국의 최대 구리 수요처인 전력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로스 차원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갖다가 압도를 해놓은 상태고요.
부동산 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도 동관 가동률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와줬고 수혜 복구까지 기능을 갖다 같이 바라봐 준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더군다나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어제도 발표가 됐지만은 중국 쪽에서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갖다가 대략 앞으로 놓고 봤을 때 45%가량을 갖다 더 추가 사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척이 좀 더 나아가 준다면은 이쪽 단에서 수요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전기기 단이라던가 자동차 단이라던가 이쪽의 수요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갖다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유럽이나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더딘 일본도 특히나 더디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순차적으로 중국이 먼저 필두로 해가지고 뒤이어서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표들이 말해주다시피 V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점진적으로 실물단에서는 개선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실물 지표들은 다소 후행하는 차트들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중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어쨌든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흐름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됐고요. 중국만 이렇잖아. 중국은 정말 세죠. 예. 이게 지금 다들 어떻게 중국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정말 빨리 잡혔죠, 중국이. 또 물론 먼저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잡힐 수가 있었고 통제 자체를 굉장히 세게 했었죠. 7월 달에 베이징에서 코로나가 재확산 됐었을 때 도시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셧다운을 갖다 했었거든요. 락다운을 다시 걸면서 다시 한 번 더 중국식 모델이 그런 코로나 통제는 훨씬 효과적인 거 아니야. 다 락다운 도시를 락다운 시켜버리잖아. 그냥 걔네들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제가 막 뭐 그렇다고 좀 공산주의 쪽에 더 좋아하는 거냐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좀 더 경제에 좋았느냐. 그러니까 초반에 먼저 매를 세게 맞고 그 다음에 효과를 좋게 보는 게 나으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게 나은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중국 쪽 모델이 초반에 힘들었지 몰라도 나중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차트 측면에서는 경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게 나와줬다라는 거죠. 궁금해요. 그냥 저는 이게 인정. 그냥 중국이 지표 좋은 건 인정하는데 어떻게 얘네만 이렇게 좋을 수 있지? 얘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때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이 취한 전략이 딱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연초 때 2월 달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1월 달에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2월 달부터 내놓은 정책들이 가장 중요한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조기에 하반기에 있었던 걸 조기에 다 땡겨라 라는 식의 지침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튀어나가면서 다른 산업들을 갖다 끌고 갈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투자를 갖다가 상반기 때 다 이끌었다는 거죠. 뒤에부터 이제 소비라고 저는 접근을 했는데 웬걸 남부 지역에 있었던 물난리가 한 번 더 투자를 갖다 어쩔 수 없이 이끌어야 되는 조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것이고 그거의 영향은 인정하는데 오히려 그런 투자가 끝나고 났을 때 다음이 저 같이 그러니까 혼자서 중국이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경기가 같이 동반돼야 움직이는 구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럽을 보면은 유럽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좀 중국과 같은 조치를 갖다 취한 나라잖아요. 사실 집단이잖아요. 왜냐면 통제를 갖다가 락다운을 제대로 세게 걸어섰으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회복되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빠르게 올라오고 미국도 뭐 지표에 비해서는 다 잘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성이 중국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좀 늦은 감은 있지만서도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가 유럽이나 미국이 나중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는 조금 접근할 때 좀 시차를 갖다 두고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중국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시차를 두고 뒤로 따라오고 있다는 점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매크로 지표가 제 예상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놓친 부분을 갖다 다시 한 번 더 재해석을 해봤었을 때 그렇다면은 메탈은 본격적으로 내년 1분기 다만 저가 매력단에서는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이렇게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같은 실물 지표들의 움직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뒤에 뭐 알루미늄이나 아연도 있겠지만은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다소 이제 개별적으로 수급상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든 그림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상대 성과 측면에서 구리보다 좀 낮을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메탈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 놓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비관적일 필요가 있는가 해서 단기와 중장기에 있어서의 좀 방향성에 있어서 좀 차별화돼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로라가 접근하잖아요, 미국. 이미 거의 끝났어요. 끝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허리케인 로라가 마르코는 이미 거의 끝났고 음, 로라도 별거 없어. 강도 등급이 계속 내려갔거든요. 나중에 힘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예상대로 딱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휘발유 가격이 단기에 급등했다가 단기에 내려가더라고요. 딱 마찬가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상당히 왜냐면 내년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좀 약간 그 말로만 들으시니까 좀 그러시면 자료 놓고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전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약간 바벨로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엔 커머디티 쪽이 좋을 것 같아서 좋게 봐요. 저도 이쪽을. 이제 이쪽이 다면서 균형감을 찾아갈 거로 보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섹터별로 보면 어떤 흐름을 줄까. 의외로 우리가 다 버려놨던 섹터들도 약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다시 볼 필요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거 말하면 다들 안 하다 하시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제가 이제 매크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균형으로 갔을 때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섹터들도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수익은 쌓여가는 건데 어떤 구간 동안에 러리에 있던 때 확 올라올 때 많은 격에서 엇박자 나는 게 제일 힘들어지거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서 잘 다시 한번 듣고 생각날 때 다 또 시간을 때 또 한번 들으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마냥 뭐 금 좋아 뭐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을 다 주는 거거든요. 이거 길게 본다면 이게 또 하나의 약간 부정적 시각도 인지할 수가 있는 게 성장이 안 따라주고 커머디티 쪽으로만 돈이 몰려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야. 그게 사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게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뭐 지금 높다가 아니라 우리가 리스크 시나리오의 하나로서 되게 고민하는 거죠.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이 상품 시장을 이해하고 계셔야 이게 뭔가 주식시장에 영향이 오는 안 좋은 게 나오는 거. 마냥 뭐 인플레는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의 시각은 좀 지금 적절치 않다 봅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온.